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약정 유급 휴일을 제외하고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계도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영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일각에선 이를 계기로 경제 정책의 궤도 수정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근무기간에 수집했다고 주장한 서울창조혁신센터장 비위 첩보가 청와대가 아닌 중앙지검 근무 시절에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을 JTBC가 확인했습니다. 창조혁신센터를 관리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앙지검으로부터 받은 비위 첩보에 대한 공문을 현재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MW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이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또 BMW가 결함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를 은폐, 축소하고 늑장 리콜을 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태안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이 JTBC 취재 결과 최근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인사를 비상임 이사에 문재인 대선 캠프 인사를 상임 감사에 각각 임명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성이 없어서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300명 가까이 숨지고 1,000명 넘게 다쳤습니다.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쓰나미의 원인이었던 화산의 분화가 계속되면서 또다시 큰 쓰나미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199명을 태우고 제주 가파도 인근 해상을 운항하던 여객선 블루레이 1호가 배에 물이 들어온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승객들은 해경이 보낸 선박에 옮겨 타 무사히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에서 중학생이 아파트 12층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숨진 학생이 최근 독감약 타미플루를 먹은 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등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며 부작용을 의심하고 있고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역 무인 판매기는 한산한 반면 유인 매표소에는 줄이 깁니다. 같은 표를 사더라도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오랜 시간을 써야 하는 건데요. 무인화 시대의 디지털 소외 현상,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두 가지 정책이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였죠. 물론 청와대는 이 두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의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했지만 반대 진영에선 이 부분을 줄곧 공격해왔습니다. 오늘 이 두 정책에 대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정부가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 계도 기간을 늘리고 최저임금 위반 기준도 사실상 완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속도 조절이라고 말합니다마는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이 내놓은 첫 번째 조치라는 점에서 사실상의 궤도 수정이 아니냐 하는 해석도 나옵니다. 즉, 흔히 유행하는 표현대로 속도 조절이라 써놓고 궤도 수정이라고 읽는다는 것이죠. 먼저 성화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는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비공식 회의인 녹실회의를 긴급하게 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장관들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참여해 2시간 30분가량 격론을 벌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에도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가 따로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런 진통을 거친 끝에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당초 입법 예고했던 개정안을 보류하고 31일 수정된 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법정 주휴 시간만 인정하고 기업별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 시간은 포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초에는 약정 휴일 시간과 수당을 포함해 계산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두 가지 모두를 빼고 월 근로 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당초안으로 가면 최저임금 위반 기업이 무더기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정부는 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을 처벌하는 대신 계도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탄력 근무제 조정 방안에 대한 경사노위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계도 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합니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내년 3월까지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예, 그렇다면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어떻게 바꾼다는 것인지 또 왜 논란이 됐는지 예도 좀 들어가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좀 알기 쉽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손보는 것은 사실 이제 일찌감치 예고는 돼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8월에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했던 건데요. 국무회의 통과하기 하루 전인 어제 오후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예.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공개 회의, 이른바 녹실 회의라고 하는 걸 통해 수정이 논의된 건데요. 결국 오늘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기존 개정안은 통과를 보류시켰습니다. 예, 정부가 밝힌 수정안이 31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먼저 낯선 용어들부터 몇 가지 정리를 좀 해야 하는데요. 예.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출근하면 주휴일이라고 쉬는 날이지만 일한 걸로 쳐서 임금을 주는 날이 하루 있습니다. 예.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정휴일이란 게 또 있는데요. 의무는 아니지만 노사 합의에 따라서 유급휴일을 더 설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그렇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토요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할 때 주휴일도 포함해서 계산하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은 빼고 계산하겠다는 게 오늘 정부가 밝힌 개정안의 요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휴일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샐러리맨이 내년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저임금에 맞춰서 일한 시간만큼 받으면 내년 기준으로 월급이 146만 원쯤 됩니다. 그런데 법정 주휴일을 넣어서 한 달에 209시간 일한 걸로 보면 월급이 174만 5,100원은 되어야 최저임금을 지킨 게 됩니다. 예. 만약에 정부가 당초 안대로 약정휴일까지 계산한다 했으면 월급이 202만 9,100원이 안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됐던 겁니다. 예. 최저임금도 10% 넘게 오르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경영계가 반발했던 것이고 정부 개정안은 법정 주휴일인 일요일만 계산에 넣는 절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정부는 사실 지금까지 행정 해석을 통해서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고 공표해왔습니다. 시행령으로 더 명확해진다는 걸 빼면 결국 실질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최저임금도 많이 올리고 주휴 시간까지 넣어서 계산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 직원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다. 이런 기업들의 불만이 이제 계속 나왔었고 정부가 수정안을 낸 배경이잖아요. 근데 한번 따져보면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런 사례가 실제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예. 다만 근본적인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임금 체계 자체가 왜곡돼 있기 때문이란 게 고용노동부와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예. 이 고용부가 예로 든 A기업의 예를 한번 보면 연봉은 4천만 원인데 이 중에 기본급이 절반도 안 됩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매달 받는 기본급만 놓고 보기 때문에 시급이 7,656원으로 계산되는 것이고 예. 내년 최저임금인 8,350원에 미달됩니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 기업들이 매출이 높을 때는 수당인 상여금으로 좀 더 챙겨주고 회사가 어려울 때는 또 임금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형적으로 상여금이나 수당 비중이 높게 됐습니다. 예. 이 예로 든 경우도 격월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문제가 없거든요. 때문에 기본급 비중을 높이든지 상여금을 다달이 주든지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쩔 수 없이 기업도 변화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 기자였습니다. 자, 결국 이런 내용들이 정부의 경제 정책의 전환이냐 하는 것과 깊이 연결이 돼 있죠. 청와대를 연결해서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내용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도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공개 경제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산업부, 기재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2시간 30분 넘게 격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고용부의 경우 이 기존 안을 고수하는 반면에 다른 부처들은 기업이 받을 충격을 줄여줘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던 건데요.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은 뒤에 탄력근로제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전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였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예. 자, 홍 부총리 개인이 아니라 이번 정부의 결정이라고도 확대해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지점이 가장 이제 중요한 지점인데 정부의 기조 변화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죠. 다시 말하면 단순한 속도 조절이냐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 기반이 좀 바뀌는 것이냐 하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부터 전과 달리 경제활력 재고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또 근로시간 단축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폭이 너무 빠르지는 않은지 노동부 실무자에게 질문을 던진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예. 경제 정책의 전면 재검토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속도 조절과 함께 부분적으로나마 궤도 수정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기 경제팀 때와는 상당한 온도 차이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예. 자, 지금 그 노동계는 그렇지 않아도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계에 대한 설득은 더욱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당장 오늘 양대 노총, 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가 기업 또 고용자 눈치만 보고 밀실에서 원안을 뒤집어 버렸다는 건데요. 노동계는 그동안 정부가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것과 이 최저임금이나 52시간제는 무관하다고 말을 해와놓고 이제 와서 마치 모든 잘못을 노동계로 돌리는 건 부당하다,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로서도 더 이상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경우 다른 개혁 작업까지도 동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당분간 정부와 노동계의 이 긴장 관계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비위 의혹이 제기된 뒤에 연일 청와대를 향한 폭로를 쏟아내고 있는 전 청와대 특감 반원 김태우 씨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에 감찰 대상이 아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위 첩보를 수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첩보는 김 씨가 청와대에 오기 전인 작년 5월에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김태우 수사관 측은 청와대 근무 시절인 지난해 7월 박용호 당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위 첩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로 제시한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해 5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박 센터장 비위 첩보 수집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이 도착합니다. 당시 김 수사관이 근무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가 보낸 공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관계자는 김태우라고 이름을 밝힌 중앙지검 수사관이 연락을 해오고 며칠 뒤 공문이 왔다고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식 문서 번호가 매겨진 채로 해당 공문을 보관 중입니다. 김 수사관이 중앙지검 근무 시절 알아봤거나 같은 팀에서 수집한 정보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 수사관도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는데 갑자기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도 김 씨와 마찬가지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첩보 수집은 불법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6년 12월 제정된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됐습니다. 공직유관단체는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받거나 임원 선임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공성이 있는 단체로 김영란법 적용도 받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우 수사관 측은 오늘 오후에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수사관 변호를 맡은
서울 동부지검장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한 곳으로 합쳐서 수사하고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에라도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수사관의 비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한 수사는 현재 대검감찰본부와 수원지검, 그리고 동부지검 등 3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초 청와대에서 대검감찰본부에 보낸 골프 접대 의혹 외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 자유한국당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며 청와대 측을 고발한 사건은 동부지검에 각각 배당된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이들 사건을 합쳐서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병합 수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청와대의 비서관이랄지 감찰반장 등 관계자들이 와서 반드시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 자료 폐기 등 증거인멸 의혹도 나오고 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의 비위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급 사무관 공채에 응모했다가 철회한 건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 일탈이라고 했습니다. 또 골프 접대 의혹은 업무 목적이었고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의 수사 정보를 조회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김 수사관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을 감찰해온 대검찰청은 조만간 그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초겨울 논쟁을 달궜던 사건이니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감찰 결과가 이번 주에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죠. 네, 대검의 공식 입장은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감찰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감찰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났기 때문에 조사가 꽤 많이 진척이 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은 12월 31일 종무식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번 주 후반에 대검이 감찰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역시 제일 중요한 건 감찰 결과일 텐데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 등에 대한 감찰의 결론은 일단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곧 대검 감찰본부가 조사 내용을 위원회로 넘기게 되는데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감찰위원회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을 지난주에 사실상의 수사로 전환했던 만큼 범죄가 될 만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검이 김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강제 수사까지 벌인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들여다본 걸까요? 네, 김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를 할 때 기업 관계자들과 골프를 하며 여러 차례 만났는데 이게 단순한 골프 모임이 아니라 접대를 받으며 사실상의 뇌물 사건이 아니냐, 이런 의혹의 핵심입니다. 대검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서 골프장 7, 8군데를 압수수색을 했고 같이 골프 친 사업가들의 명단과 비용 등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친분이 있었던 건설업자 최모 씨가 연루된 뇌물 사건에 개입을 하려 했다, 이런 의혹과 또 과학기술부에 자신의 이직 자리를 마련하려 했다, 이런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자, 올여름에 불자동차라는 별명을 얻었던 BMW 차량의 화재 원인은 결국 설계 잘못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넉 달여 동안 그 원인을 조사해온 민관합동조사단이 오늘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용량이 작은 부품을 달다 보니까 무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열을 식혀야 할 냉각수까지 끓어오르면서 불이 났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조사단은 BMW 측이 이런 문제를 알고도 즉각 리콜에 들어가는 대신 결함을 숨기거나 축소하려 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검찰이 나설 상황이 됐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의 설계 결함입니다. 화재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EGR 쿨러의 균열은 제작사의 설계 용량 부족에 기인합니다. EGR은 배기가스를 다시 엔진으로 들여보내 오염물질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이 과정에서 EGR에 달린 냉각장치, 쿨러가 배기가스의 온도를 낮춥니다. 화재가 난 BMW는 이 쿨러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작거나 무리하게 작동되도록 설계됐다는 게 민관합동조사단의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냉각수가 끓는 현상이 나타났고
쿨러에 금이 갔다는 설명입니다. 이 틈새로 새어나온 냉각수는 배기가스가 들어오는 통로, 흡기다기관에 들러붙습니다. 이렇게 쌓인 침전물이 고온의 가스와 만나면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겁니다. BMW 측은 앞서 EGR 바이패스 밸브가 잘 닫히지 않은 게 문제라면서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화재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밸브에 결함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등 소프트웨어에도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BMW 측이 밝힌 원인과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서 정부는 추가 리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BMW가 교체한 EGR 모듈뿐 아니라 흡기다기관 등 다른 부품도 손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설계 결함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단순 부품 교체만으론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조사단은 BMW가 화재 위험을 알고도 감추고 축소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 문제를 인지한 건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고 1년 전에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결함까지 적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리콜은 수십 대의 차가 불에 탄 뒤인 올 8월에야 시작됐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BMW 독일 본사는 2015년 EGR 쿨러에 금이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팀을 꾸렸습니다. BMW 측이 처음 문제를 파악했다고 했던 올해 7월보다 3년이나 앞선 때입니다. 또 지난해 7월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도 문제의 부품에 금이 가고 구멍이 뚫리는 현상이 구체적으로 언급됐습니다. BMW 내부 문건상에 충분히 화재와 연관된 부분이 기술되어 있는데도 저희한테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는 같은 부품 문제로 환경부 리콜에 들어갔는데 적어도 이때는 심각성을 회사 측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조사단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BMW는 8월에야 리콜에 들어갔고 대상도 가능한 줄이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MW가 처음 밝힌 리콜 대상은 42개 차종 10만 6천여 대.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같은 엔진과 부품을 사용한 차량 상당수가 누락된 것이 확인됩니다. 결국 6만 5천여 대가 추가 리콜 대상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결함 은폐와 축소, 늑장 리콜을 이유로 BMW에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에 나선 BMW 피해자 모임도 이번 조사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위자료 요구액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BMW 코리아 측은 화재 원인이 확인된 즉시 리콜에 들어간 것이라며 늑장 리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네, 인도네시아 해안 마을을 덮친 쓰나미로 현재까지 최소 281명이 숨지고 1,000명 넘게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잔해에 깔린 주민과 실종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또 다른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는 공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쓰나미는 화산이 분화하면서 산사면이 무너지고 해저 산사태가 일어나며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도 화산 활동이 계속돼서 더 크게 폭발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먼저 바다에 있는 화산섬이 어떻게 쓰나미를 일으켰는지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아나크라카타우 화산입니다. 용암이 뿜어져 나오고 화산재가 분출합니다. 지난 주말인 22일엔 4차례나 분화해 상공 2,000m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영국 BBC는 이날 분화로 화산섬 일부가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3일 전 위성사진과 비교해보면 남서쪽 3분의 1가량이 무너져 내린 게 뚜렷이 드러납니다. 전문가들은 큰 규모의 해저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국 지질학자 앤디 후퍼 교수는 섬의 해안선 지형이 바뀔 정도의 붕괴가 쓰나미를 일으킨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화산 폭발 직전 마그마 상승으로 인한 큰 흔들림으로 산사면의 암반이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화산 분출물 등 수백만 톤의 암석이 바닷물을 밀어냈고 이때 만들어진 파도가 해수면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설명입니다. 쓰나미는 동심원 형태로 퍼지며 순다 해협을 향했습니다. 마지막 분화가 있은 지 20여 분 만에 수마트라 섬과 자바섬 해안 마을을 덮쳤습니다. 특히 움푹 들어간 만 지역은 더 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해변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건물들도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한 20m 제 전방에서 최소 4m 정도 되는 높이였었습니다. 화산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웅덩이에 또 많이 빠졌었습니다. 순다 해협 양쪽 40에서 50km에 이르는 해변 곳곳은 이렇게 폐허가 됐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이 아나크라카타우 화산은 생긴 지 9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평균 2년 주기로 폭발하는 활동성이 매우 강한 화산으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쓰나미에 대한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순다 해협 인근 마을엔 분화 이튿날에도 쓰나미 경보가 내려져 비상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영국 BBC는 현지 시간 23일 다시 화산재가 분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나크라카타우 화산은 크라카타우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1883년 대규모 폭발을 일으키고 사라진 크라카타우 화산 자리에 1927년 새로 생겨났습니다. 지난 6월부터 화산재와 용암을 분출해 대폭발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Krakatoa is a very active volcano because it erupts frequently, perhaps every 2 years on average. Since 1927, it has erupted more than 50 times. 수중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화산 주변 해저 지형 정보를 조사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큰 거판이 만나면서 계속 지하에서 이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그런 화산 활동은 계속 있을 겁니다. 135년 전 크라카타우 화산 대폭발 땐 쓰나미로 인해 3만 6천 명이 희생됐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제주 마라도에서 199명을 태우고 제주 모슬포 향으로 향하던 여객선이 가파도 부근에서 멈춰섰습니다. 암초에 부딪힌 걸로 보입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마라도에서 출발한 199톤급 여객선 블루레이 1호에 문제가 생긴 건 오늘 오후 2시 40분쯤입니다. 승객 195명과 선원 4명 등 199명을 태운 채 제주도 서귀포시 대장읍 가파도 남동쪽 0.5km 해상에서 멈춰선 겁니다. 사고 당시 여객선은 마라도를 출발해 제주 모슬포항으로 가고 있었는데 출항한 지 15분 만에 침수가 되고 있다며 해경에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굉음이 쿵 하고 나면서 배 속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어리둥절해서 상황 파악이 잘 안 됐는데 혹시 배가 좌초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배 아래 길쭉한 구멍이나 암초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현장에 올라가가지고 타기실에서 물이 찬다 그러고 배가 깔아질 수도 있잖아요. 빨리 온 배에 넘겨야 된다 해서 빨리. 그래서 소악산 101호는 손님들 모시고. 해경은 구조 요청을 받자마자 사고 해역 근처에 있던 선박을 보내 승객 195명을 옮겨 태웠습니다. 승객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여 만에 당초 목적지인 모슬포항 인근의 운진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가운데 해경은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부산에서 중학생이 아파트 12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이 학생이 독감에 걸려 타미플루를 먹고 나서 환각과 환청을 호소했다고 주장합니다. 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부작용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13살 이모 양이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그제 아침 6시입니다. 경찰은 이 양 방의 창문이 열려있던 점 등을 토대로 12층 집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양은 사고 전날 병원에서 독감 진료를 받은 후 타미플루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은 뒤 구토와 고열에 이어 환청과 환각 등 이상 증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린다고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가지러 가는데 주방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2년 전에도 11살 어린이가 타미플루를 먹은 뒤 아파트 21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주사제나 흡입제를 제외하면 타미플루가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2016년에만 257건의 타미플루 부작용이 보고됐습니다. 대부분 구토와 설사, 어지러움 등이지만 일부 어린 환자에게선 경련, 환각 같은 이상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아직 이런 현상이 약의 부작용인지 독감 때문인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아이와 청소년은 타미플루를 먹은 후 최소 이틀 동안 혼자 두지 말도록 권고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예, 최근에 큰 사고가 터질 때마다 해당 감독기관의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죠.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의 경우에 한국서부발전이 운영을 하는데 JTBC 취재 결과 이곳에도 최근까지 낙하산 인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임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1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서부발전의 비상임 이사 박모 씨는 언론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참여정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대표시죠? 예, 여론조사 국장으로 한 3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여론조사를 쭉 하면서 정치 컨설팅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임원 현황에서도 박모 씨의 이력에는 컨설팅 업체 부대표와 대통령 비서실 여론조사 행정관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비상임 이사는 한 달에 한 번 이사회에 참석하고 한 해 3천만 원을 받습니다. 제일 큰 게 저는 미세먼지였고 안으로 손이 자꾸 굽으니까 관성 같은 거, 관습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보신주의가 강하니까 그런 문화를 좀 깨겠다. 지난 9월 서부발전 상임감사로 취임한 최모 씨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 행정관을 지냈고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조직을 담당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캠프에서 자치분권 균형발전위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에너지밸리 포럼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지만 해당 업계 전문가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최 상임감사는 공기업이 잘 운영되는지 들여다보는 상임감사라는 직책만큼은 꼭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것에는 의견을 달리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위험한 일은 모두 하청업체로 돌리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논란은 이번 김용균 씨 사고 이후에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서부발전 일부 직원이 또 다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JTBC가 입수한 협력업체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민원조사 결과입니다. 올해 11월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민원을 서부발전 감사실이 자체 조사한 내용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안발전본부 A 차장은 협력업체 직원들을 음식점으로 불러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대신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집에 갈 땐 돈을 받아가기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출퇴근 시 차량 제공 요구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A 차장이 사적 모임에 참석하거나 출퇴근을 할 때 차를 태워달라고 수차례 요구해 힘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A 차장은 당사자들의 그런 입장은 몰랐으며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이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사 결과 A 차장은 임직원 청렴,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얼마 전에 12만 명의 택시 운전사들이 모인 집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카풀 서비스 허용을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해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흘 만인 오늘은 카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12만 명의 택시 노조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택시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권의 이 정책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 당은 그 뜻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나 원내대표는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함께 단상에 올랐던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야유와 물병 세례까지 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입장이 택시 노조의 카풀 반대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2016년 총선 때 카풀을 포함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두 목소리를 낸다는 비난이 일자 오늘 나 원내대표는 해명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것을 마치 우리 정당에서는 카풀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해명에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일본의 언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레이더로 조준한 증거가 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레이더로 조준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저공 비행을 한 초계기가 위협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공격용 레이더를 작동한 증거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후지TV는 일본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레이더 전파에 쏘였다는 증거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보도에 담겨 있진 않았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선박에 대한 정상적인 구조 활동이었으며 일본 측이 위협을 느낄 만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해군 함정이 북한 선박을 찾기 위해 레이더를 가동 중이었는데 일본 초계기가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감시 차원에서 레이더에 달린 광학 카메라를 가동했을 뿐 일본 초계기를 겨냥하진 않았다는 게 우리 군의 설명입니다. 조난선박 탐색을 위해 운용하고 있던 추적 레이더에 부착되어 있는 광학 카메라를 돌려서 일본 초계기를 감시하게 되었고 그 과정 중에 일체의 전파 방사는 없었습니다. 일본 측이 교신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통신 감도가 미약하고 잡음이 심해 코리아 코스트란 단어만 인지했다며 인근에 있던 해경함을 호출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오히려 저공비행으로 접근해온 일본 초계기가 위협적이었다며 일본 측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오늘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정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언론의 입장을 공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 신일철 죽음에 대해서 원래 오늘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 내 해당 기업 자산에 대한 압류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가나스키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굳은 표정으로 외교부 청사에 들어섭니다. 우리 측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에 대해 협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0월 30일 판결 이후 양국 정부 관계자가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1시간 정도 진행된 협의에서 한일 양국은 별다른 합의엔 이르지 못했습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오늘 오후 5시까지 일본 기업 신일철 죽음이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압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오늘 답변 시한이 넘자 곧 한국 내 신일철 죽음에 대한 압류 진행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교적 교섭 상황을 고려해 집행일자를 결정할 것이라며 여전히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리인단 측 관계자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이뤄진 것도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이후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오는 26일에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착공식 당일에 우리 측 인사들은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고 행사가 열리는 개성 판문역까지 갈 예정입니다. 우리 측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선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유엔과 중국, 러시아 인사들도 함께합니다. 태안발전소 사고로 24세 나이에 숨진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여야 대표들을 찾아서 자신의 아들 이름이 붙은 이른바 죽음을 부르는 외주화 방지법 통과를 부탁했습니다. 법안을 심사하는 환노위는 하루 종일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일부 합의점을 찾았지만 최종 합의에는 결국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오늘 오전 국회를 찾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원청기업의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김용균법 처리를 꼭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법안 제대로 된 법안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들도 죽습니다. 아드님의 죽음의 의미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그 안전성을 높이는 일에 좀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발벗고 입법에 나서겠다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12월에는 꼭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여야 위원들은 법안을 논의하자며 오전 10시에 만났지만 의견차로 20여 분 만에 회의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다시 열린 소위에선 여야가 큰 줄기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결국 최종 합의엔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26일 다시 소위를 열 예정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작전 수행 중에 상사의 실수로 손에 쥔 탄두가 폭발해서 병사가 큰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손에 파편 수십 개가 박히고 고막까지 터졌는데 JTBC 취재 결과 부상한 병사는 군에서도 치료비도 지원받지 못했고 올해는 보훈심사에서도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무장대기는 2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수도 기계화사단 방공대대 윤모 상병은 진지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장전한 30mm 비호탄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 상병이 탄두를 잡고 A 하사는 탄을 빼겠다며 장전용 렌치로 탄의 뒷부분을 쳤습니다. 현장을 감독하는 부사관이 또 있었지만 별일 있겠냐며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탄이 폭발해 윤 상병의 손엔 파편 수십 개가 박혔습니다. 양쪽 고막도 터졌습니다. 군은 얼마 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찰가상 정도인데 병원에 갔다가 돌아갈 거라고 그래도 제가 올라가 보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안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부상은 심각했습니다. 군 병원을 믿을 수 없었던 어머니는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뒤에야 아들을 민간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수술비는 1,000만 원, 두 하사는 수술비를 빌리러 다니던 어머니에게 3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갔습니다. 아들 핸드폰에다가 메시지로 양식을 보내고 요대로 해달라고 보냈는데 그건 누가 안 해줄겠습니까? 그 자리에 또 들어가는데. 전역한 윤상병은 자신을 보훈 대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지난 8월 등급 미달이라며 거부했습니다. 보훈처에 가가지고 보훈처장님 좀 뵐 수 있든지 아니면 그 밑에 분들 뵐 수 있는지 뭐 경창들 쫙 돌려고 못 올라가게 하는데. 보훈처는 심사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사고 상황이 가족에게 정확히 전달됐고 하사 2명에겐 각 벌금 100만 원씩 선고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 책임진 지휘관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강릉의 펜션에서 가스에 중독된 학생들 중에 2명이 오늘 더 퇴원했습니다. 아직 병원에 남아있는 학생들의 상태도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강릉 아산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승현 기자. 지난주에 1명 그리고 오늘 추가로 2명이 퇴원했으니까 이제 강릉 아산병원에는 2명이 남아있는 상태죠. 어떤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 일반 병실로 옮겨졌던 학생 2명이 오늘 오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학부모 요청이 있어서 이 퇴원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학생 2명 모두 매우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 문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퇴원하기 전에 심리치료 과정에서 친구 3명이 숨졌고 또 아직 치료 중인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잘 견뎌줬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중환자실에 있던 학생들도 지금은 모두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이 병원 측은 2명 모두 이르면 연내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연내래 봐야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있는 학생들의 회복은 좀 더딘 것으로 당초에 전해졌었는데 다행히 주말에 차도가 좀 많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원주에 있는 2 학생은 뇌 손상을 막기 위해서 이번 첫날부터 저체온 치료를 받아왔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이 치료를 마쳤고 진정제와 수면제도 끊었습니다. 이 한 명은 의식이 또렷해서 곧 일반 병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학생도 소리를 들으면 분명한 반응을 보이고 또 말로 지시를 하면 수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 학생이 퇴원하기까지는 최소 1달 이상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의료진들의 설명입니다. 예,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사구 펜션 보일러의 급기구에서 이 벌집이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벌집이 이번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보일러 급기구가 이 벌집 같은 이물질로 막혔을 때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국과수에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펜션 관계자와 가스 공급업체 또 가스 안전공사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 참고인은 곧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강릉 아산병원에서 조승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KT 아현지사 화재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1달째입니다. JTBC 취재 결과 KT는 아현지사와 같은 D등급 통신시설
350여 곳에 대한 안전점검 일지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 측은 안전일지를 남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듣기에 따라서는 좀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 서류 간소화를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소식은 이윤석 기자입니다. KT 측은 아현 지사의 안전점검을 매달 실시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자체 점검한다는 건 1년에 몇 번 한다는 뜻입니까? 우선 이게 월 1회. 월 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KT의 D등급 통신시설 안전점검 결과 자료입니다. KT 측은 주 1회 직원의 안전점검과 월 1회 직무 책임자의 안전점검을 해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안전점검 일지는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류 간소화가 이유였습니다. 아현 지사뿐 아니라 같은 D등급 통신시설 354곳 모두 안전점검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통신사들은 달랐습니다. SK텔레콤과 LG U+ 등은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D등급 통신시설의 안전점검 일지를 관리했습니다. 소방설비 상태 등을 하나하나 점검해 일지에 기록하도록 한 겁니다. 통신이 국민 생활에 굉장히 이제 밀접한 영향을 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낮은 등급 국사 시설도 각종 안전 설비들을 전산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KT 측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앞으로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일지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예, 성탄절 연휴 기간에 미국의 정치권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당초에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매티스 국방장관을 2달 먼저 해임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의 업무가 멈춰서는 셧다운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 속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의장 교체설까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는 대통령이 매일 전쟁 중이라고 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패트릭 세너엔 국방부 부장관이 내년 1월 1일 국방장관 대행을 맡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인 현지 시간 23일 트위터로 국방장관 대행 선임을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사흘 전 매티스 국방장관이 내년 2월 말까지 일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방침을 바꾼 겁니다. 미국 주요 언론이 매티스의 사임에 대해 칭찬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낸 데 따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금융시장 불안,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 미 행정부 시스템은 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을 키우며 외부와 매일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통령 주변에 이른바 예스맨만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달리 기준금리를 올린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교체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독립기구인 연준의 수장을 경질하려는 시도 자체가 큰 파장을 부를 조짐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대구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수년 동안 취업률을 조작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성화고 지원 사업에 선정돼 수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학교입니다. 이 학교 교사들은 교장이 압박해서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최근 몇 년간 공업계 고등학교 중 취업률 1위를 차지한 학교입니다. 어떤 곳에 취업을 했는지 취업 현황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식당과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줄이 나옵니다. 재직증명서와 월급 지급 확인서까지 있는 한 중소기업에 전화해봤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없었어요. 서류를 위조한 겁니다. 취업률이 한 75%나 70% 달성해야 되는데 달성 못하면 여기서 아무도 못 나간다. 그런데도 이 학교는 특성화고 지원 사업에 선정돼 매년 1억 7천만 원가량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고3 담임이었던 당시 교장 아들은 취업률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학생들도 피해를 봤습니다. 취업을 나갔다 도중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교실에 들여보내지 않고 격리했습니다. 취업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방이 있거든요. 난방시설이 잘 안 되는데 거의 2개월만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측은 취업률을 조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허위를 보고를 합니까? 안 그래요? 하지만 교사들의 증언과 함께
취재진이 확인한 사례만도 10건이 넘어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국내 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졌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차를 수출하려고 등록한 상표가 스타벅스의 것과 비슷하다는 주장이었는데 두 상표의 도형과 글씨체, 발음 차이로 볼 때 서로 다르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국내 특허청에 등록된 티븐이란 상표입니다. 음료 유통업을 하는 최정현 씨가 우리나라 전통차를 수출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차를 뜻하는 T와 천국을 말하는 헤븐을 결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본사가 최 씨에게 특허 심판을 걸었습니다. 스타벅스의 차 관련 상표인 티바나를 베꼈다며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한 겁니다. 특허 심판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 상표의 도형과 색채 유무, 문자 수, 글씨체 등이 달라 외관이 확연히 구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발음 차이도 커서 어렵지 않게 상표를 구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불복했습니다. 이번엔 전국의 성인 남녀 511명에게 물은 결과 35%가 두 상표를 혼동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맡은 특허법원도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설문조사의 질문 내용에 대해 쟁점과 무관하게 응답자를 호도할 수 있다며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짜 이게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나? 너무너무 수입료가 비싸서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포기를 할 테니까 이거를 취하해 주실 수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취재진에게 미국 본사의 요청에 관련 판결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건물이 낡아서 불이 나면 큰 인명피해가 날 만한 곳들은 화재 경계지구라고 해서 특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화재로 2명이 숨진 천호동 성매매 업소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죠. 다른 곳들은 괜찮은지 이수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가구는 까맣게 탔습니다. 지난 주말 불이 난 천호동 성매매 업소는 1년에 한 번 이상 관할 소방서의 특별 조사를 받는 화재 경계지구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1920년대 지어진 한옥마을부터 5, 60년대 지어진 쪽방촌 등도 화재 경계지구입니다. 이런 곳은 종로구에 10곳, 영등포 3곳 등 서울에만 22곳이 있습니다. 꾸준히 관리되는 지역이라 더 안전할 것 같지만 곳곳에서 사각지대가 보입니다. 천장엔 전선이 얽혀 있고 불이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는 따로 없습니다. 소화기는 만든 지 15년이 지났고 화재 감지기엔 휴지가 꽂혀 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건물이라 스프링클러도 아예 없습니다.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2층에는 하나뿐이 없죠. 전문가들은 화재 경계지구만 전담하는 소방 특별 인력을 편성해서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네,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해 놓으셨다면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전구와 전선이 주렁주렁 걸린 크리스마스 트리는 아차하는 순간 악몽을 부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선 이로 인한 화재가 매년 200건이 넘습니다. 영상 리포트 이한주 기자입니다. Decor lit up his newly remodeled home, but in a flash was gone within minutes. Bright red and orange flames shot through the early hours just after. And you'll see the causes. We have faulty wiring, candles that are too close to Christmas trees, and you will see today how fast and how dangerous a fire in a Christmas tree can be. Christmas tree fires are actually not that common, but when they do happen, they're extremely dangerous, and as you saw, they can get out of control very, very quickly.
네, 해마다 이 무렵에 교수들의 투표로 뽑히죠. 올해 사자성어가 발표됐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임중도원, 짐은 무겁고 길은 멀다는 뜻입니다. 적폐청산과 남북관계 개선 등 기세 좋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한 상황을 담았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이제 북한에 가서 남방 한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일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 좋았었던 것 같아요. 김용균 씨 일로 그 비정규직들이 많이 힘든 점을 또 많이 알게 됐고요. 비정규직분들도 다 정규직화돼서 처우 좋은 곳에서 근무할 수 있고 했으면. 서민 쪽에 너무 더 많잖아요.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A really fantastic meeting. A lot of progress. 정도만 현실을 개선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너무나 속상하고. 네, 지금 많은 곳에서 이 노래가 울리고 있겠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누구나 즐겨 듣고 부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이 장면은 최근 뉴욕의 한 교회에서 열린 음악회입니다.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온 지 200년이 된 걸 기념한 무대입니다. 1818년 오스트리아의 자그마한 성당에서 울려 퍼진 노래는 곤히 잠든 아기 예수의 얼굴에서 사랑과 평화를 바라며 만들었다고 하지요. 200년 동안 이 노래가 만들어낸 장면들도 참 따뜻합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의 크리스마스 이브. 독일군 참호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자 적으로 맞선 영국군이 그 멜로디를 따라합니다. 양측은 총을 내리고 전사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전쟁은 그러고도 4년 더 이어졌지만 기적 같았던 하루는 크리스마스 휴전이라는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린 노래는 매서운 겨울 따뜻한 평화의 메시지로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서울을 찾은 소년 합창단의 맑은 목소리로도 예루살렘에 만들어둔 산타의 집에서도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거리 예배에서도 노래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렇게 200년을 불렸습니다. 1818년 오스트리아의 한 성당에서 성탄 음악회를 준비하다 오르간이 고장나 기타 반주에 맞춘 단순하고 쉬운 멜로디의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으로 유럽이 황폐하던 때였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선율. 200년 동안 300개 넘는 언어로 불린 가장 사랑받은 노래가 됐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김연아 선수로 기억되던 우리 피겨. 남자 피겨는 그동안 불모지로 비추어졌죠. 그래서 17살 차준환 선수의 성장이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피겨에서 가장 어렵다는 4회전 점프를 가뿐하게 해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차준환에게 점프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때론 휘청했지만 뛰고 또 뛰었습니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은 점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린 시간이었습니다. 4회전 점프를 하다 쇼트 프로그램에선 실패했지만 다음날 프리스케이팅에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성공했습니다. 피겨 역사는 공중에서 얼마나 돌고 내려오느냐, 즉 점프의 변천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4회전 점프는 피겨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로 꼽히는데 성공하기 위해선 적어도 50cm 이상 공중으로 뛰어올라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4바퀴, 즉 1440도를 빠르게 회전하고 내려와야 합니다. 착지할 땐 체중의 7배 정도 되는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기술인데 그래서 발목이나 무릎, 그리고 어깨까지 잦은 부상도 불가피하게 따라붙습니다. 차준환 역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평창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선 어려운 4회전 점프를 깔끔하게 성공해 극적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지만 정작 올림픽 무대에선 점프 뒤 넘어지면서 실패를 맛봤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선 부상과 부진을 돌파하면서 한 뼘 더 성장했습니다. 1위로 국가대표가 됐다는 것, 그보다는 점프에 대한 무서움을 걷어냈다는 게 차준환에겐 가장 의미 있는 소득이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지구의 끝 남극은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분들이 있죠.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도 얼마 전 뉴스룸에 출연해서 남극 여행을 꿈꾼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낯선 남극 대륙, 거길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주위가 온통 새하얀 벌판을 가로지르는 사람들. 남극에서 42km를 달리는 마라톤입니다. 남극은 지금이 여름이라 상대적으로 가장 덜 추울 때지만 영하 20도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수염엔 얼음이 달렸습니다. That was no joke. Oh man. Tougher than you thought? Yo, much tougher. 경기 뒤엔 심한 눈보라가 몰아쳐 텐트 속에서 나흘을 더 머무를 만큼 예측 불허의 고된 일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2천만 원의 참가비를 내고 15개 나라에서 57명이 도전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마라톤도 있습니다. 한 달 전 남극에선 일주일 동안 250km를 달리는 대회도 열렸습니다. 구경꾼은 지나가는 펭귄뿐. 얼굴과 온몸을 꽁꽁 싸매고 부지런히 달려도 하얀 눈밭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10kg짜리 일주일치 식량 보따리를 메고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을 가로지르고 해발고도 3,200m 높이에서 산소 부족을 견디며 협곡을 달리기도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달리면서 낯선 세상과 홀로 마주하는 것. 사람들은 그 도전에서 자신을 발견한다고 말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식당이나 영화관, 공항이나 기차역까지 직원 없이 기계만 있는 곳들이 많죠. 또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서만 주문하고 예약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편해서 좋긴 하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밀착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서울역 대합실입니다. 자동 매표소에서도 표를 사거나 환불하는 등 대부분의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보다시피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바로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너편에 있는 사람 있는 매표소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과 외국인, 할인을 받으려는 군인이 대부분입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5분, 6분? 10minutes. 기계나 카드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결국 직원이 있는 창구를 찾습니다. 사람 많으면 좀 기다리고 없으면 괜찮아. 젊은 사람, 바쁜 사람은 몰라도. 패스트푸드점을 비롯한 가게들도 속속 무인화 기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세트 메뉴라든가 아니면 저기에 써져 있는 막 할인하는 거 그런 거 찾아볼 때 약간 그게 어디 있는지 그게 조금 불편했어요. 서울 종로의 한 패스트푸드점. 기계로 직접 주문을 해야 한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젊은 애들 배워가지고 하지. 나이 먹은 사람 여러 번, 몇 번 그냥 나갔었어. 하지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기계와 카운터를 오가며 주문을 여러 번 시도하다 포기하는가 하면 기계 사용법을 점원에게 안내받는 손님도 많습니다.
결국 점원에게 직접 주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무인 서비스를 차별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는 커피 한 잔에 2,000원 이렇게 싸잖아. 그렇게 많이 애용을 하지. 대우해달라는 게 아니고 노인네들을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어떤 때는 심한 소리를 하고. 금요일 오후 은행의 한창 분별 시각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현재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 있고요. 번호표도 미리 발급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해당 서비스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공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밤 10시가 되면 대부분 매표소가 문을 닫고 무인 발급기만 운영돼 버스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기시요? 안 끊는 사람 많죠.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많고. 좀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면 기다려주고 좀 바로 들어오면 그건 좀 기다려요.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앱을 통하지 않으면 아예 이용하지 못하는 공공시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들이 대표적입니다.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법 등을 가르치는 강좌도 늘고 있습니다. 20명 정도인데 80명씩 접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게 추첨 제도가 아니라 선착순이었었거든요. 새벽 5시부터 와서 줄 서시는 거예요. 수강생들 노트마다 수업 내용이 빼곡하고 쉬는 시간에도 질문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엄청 답답했었거든요. 자신감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해보게 돼요. 토핑은 뭘로 위에 자존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감사드려요 한마디로. 대부분 70대 이상인 수강생들은 디지털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거 없으면 그냥 암흑이야. 같이 친구들하고 모여서 다니기 좋고 외국인하고도 번역할 수 있고 참 좋아요. 그 인생을 새로 사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이 모두에게 편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적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배려하고 노력하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A9 시대의 청소법. 바닥 청소, 틈새 청소, 천장 청소. 이제 물걸레 청소까지 A9 하나로. 마침내 A9 하나로 먼지 청소에서 물걸레 청소까지. LG 코드 제로 A9. 이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신문도 그날은 출판 아니할 터이요. 28일에 다시 출판할 터이니 그리들 아시오. 1897년 12월 23일자 독립신문에 실린 공고문입니다. 세계 만국이 1년 중 제일 가는 명절로 여기면서 온종일 쉰다던 그날은 바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 이 땅의 언론인들은 새로 들어온 서양 명절을 핑계 삼아서 그야말로 꿀 휴가를 보냈던 셈입니다. 신문마저 당당히 쉬겠다고 선언한 이날은 이후 조선 땅에서 쭉 축제로 기록됩니다. 한국전쟁이 마무리된 1953년의 크리스마스 전야, 이날 딱 하루만큼은 통금이 해제돼서 사람들은 긴 밤을 새워가며 나름의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것은 긴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됐다는 위로와 안도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60, 70년대 성탄절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닌 소란한 밤이 됐다는 우려 섞인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일찍 집에 돌아가 주세요. 아이들이 캠페인을 벌였고 크레이지마스, 크리스마스 차일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즈음의 크리스마스란 글쎄요. 단지 나이가 들어서 그만한 정열이 덜해서인가, 아니면 나이가 청춘이라 해도 아니 청춘일수록 그렇게 신날 일이 덜해서인가. 따지고 보면 그 어느 해 크리스마스이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명동성당 앞마당엔 일터를 빼앗긴 사람들의 천막이 가득했던 것도 다반사였지만 2018년의 성탄절은 진정 오는 것일까?
하늘에 떠앉은 노동자들과 함께, 하필 가장 추운 계절에 아프게 세상을 떠난 이들과 함께, 기독교를 믿든 믿지 않든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이 가져다주는 이미지는 뭔가 들뜨고 설레고 안 될 일도 될 것 같은 그런 것. 적어도 이 땅에서는 120년 전부터 그래왔던 것이죠. 한때는 크레이지마스의 꼴불견을 모두가 한탄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들썩들썩할 일도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오늘. 성탄절은 진정 온 것일까? 1년 중에 제일 가는 명절로 여기며 온종일 쉰다고 하니 우리 신문도 그날은 출판 아니할 터이요. 이미 120여 년 전에 오늘 그 신문도 갓 들어온 서양의 명절을 전함해 짐짓 아닌 척하면서도 크리스마스 휴일의 설렘을 행간에 담고 있었으니.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70만 해병대 예비역들은 전인구 해병대 사령관의 남북군사 분야 합의 반대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네,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이 남북 군사 합의서를 따를 수 없다면서 반대했다는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일부 해병대 출신 예비역 단체가 구국의 영웅이라면서 전 사령관을 지지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전 사령관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자는 하지도 않은 말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실제 발언으로 둔갑한 거죠. 오대영 기자, 해병대는 매우 황당하다는 입장이죠? 네, 오늘 해병대 사령부와 통화해봤습니다. 사령관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말할 사안이 아닐 뿐더러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해병대 차원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는 이런 사진과 함께 NLL 군사합의 이행을 하지 못하겠다, 불복 선언이라는 가짜 뉴스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심지어 전 사령관이 미국의 북한의 레짐 체인지, 즉 정권 교체를 요구했다는 유언비어까지 확산됐습니다. 네, 이건 뭐 전진구 사령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군 전반의 그런 불신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정보입니까? 네, 이 예비역 해병대 단체의 기자회견은 18일에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통화를 해봤는데 그 전에 기자회견 장면 잠시 보시죠.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북한에게 넘겨주고 싶어 하는데 그 길을 아닙니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 전진구 사령관입니다. 네, 이 단체에 무슨 근거로 지지 선언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라면서 그걸 보고 우리가 다 움직였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사실 확인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실제로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한 거는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7일자 조선일보 보도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해병대 NLL 비행금지 추진에 반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면 머릿 기사입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반대 입장을 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해병대가 국방부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 당일에 국방부와 해병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악의적인 보도라고 반박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반박도 했고 그리고 사령관 발언은 기사에도 없었는데 마치 사령관이 말했다고 기정사실화를 해서 지지선언까지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보도에서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은 없었다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여전히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펜앤드마이크, 오린코리아 등 몇몇 인터넷 매체는 이 단체의 지지선언만 기사에 부각해서 가짜 정보를 더 확산을 시켰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그 보도에 있지도 않은 사실로 인한 지지선언, 이 지지선언을 다시 옮긴 인터넷 기사로 해병대 사령관이 하지도 않은 말이 만들어지고 불어난 겁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예, 첫 키워드는 비염과 노려봄으로 잡았습니다. 비염, 코 얘기하는 겁니까? 예, 코의 염증인데요. 지난 19일 밤 11시 40분 인천 송도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주말 사이에 논란이 됐는데요. 이 지역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한 시민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인천 송도 주민 A씨가 한 카페에 올린 글에는 누군지 알고 있었는데 대답하기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다시 잘 지내시죠? 라고 묻고 네라고 대답했었는데 이 지역 국회의원 민경욱입니다라고 말하자 네라고 대답했는데 다시 민경욱 의원이 안녕 잘 지내십니까? 라고 묻자 이번 정부에서는 잘 지냅니다라고 그 인천 송도 주민 A씨가 대답을 했습니다. 박 기자 설명이 느려서요. 자막이 먼저 가버렸어요. 예, 자막이 좀 먼저 갔는데 뭐 아무튼 어떤 앞 상황인지 상황까지가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민경욱 의원이 고개를 돌리고 뒤돌아서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자 송도 주민이 지금 침 뱉으신 거냐고 묻자 지금 좀 자막이 좀 전반적으로 화면이 좀 빨리 나오고 있는데요. 예. 침 뱉으신 거죠? 라고 묻자 네, 뱉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노려보면서 쳐다봤다는 거는데요. 이거는 송도 주민 A씨의 일단 주장입니다. 예. 당시 이제 민경욱 의원은 입장문에서 노려본 것은 아니고 내가 비염 때문에 침을 뱉었는데 뭘 그걸 또 물어보냐라고 의아하게 쳐다봤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일단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입장문을 보낸 건데요. 민경욱 의원이 어제 보낸 입장문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비염이 도져서 코가 나오길래 돌아서서 침을 뱉은 건 맞다. 하지만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면전에서 그 지역 주민한테 침 뱉은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내가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앞에 대고 침을 뱉었을 것이다라고 입장문에서 밝혔는데 물론 상식적으로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앞에 대고 뱉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다 뱉어도 그건 상대방이 모욕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저 주민께서는 아마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민 의원은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 비염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다가 옆에 뱉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내가 비염이 있기 때문에 마침 코가 나와서 고개를 돌리고 주민은 좌측으로 고개를 돌렸다고 하는데요. 고개를 돌리고 침을 뱉었다고 한 겁니다. 주민은 당시에 이제 침을 뱉은 것은 물론 비염이 있어서 뱉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를 왜 노려보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러면 침 뱉으신 거냐? 이건 나를 모욕하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비염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될 일을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계속 노려봤는데 저희가 이제 이메일로 이 주민과 접촉을 해서 취재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왜 쳐다보시냐고 계속 외쳤는데도 그 눈빛과 노려봄은 대체 무엇이냐면서 본인이 느낀 것은 협박을 느꼈다라고 답했습니다. 일단 민경욱 의원은 비염 때문에 침을 뱉었다고 하고요. 인천 송도의 주민 A씨는 당시에 이제 모욕감을 느꼈고 물론 비염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뒤에 중요한 것은 계속 본인을 노려봤기 때문에 어떤 위협감을 느꼈다고 했는데요. 일단 침 뱉은 거 사실 자체 하나로는 국회의원이 비염 때문에 뱉어도 노상에 뱉으면 경범죄 처벌법에 어긋나고요. 그렇죠.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또 구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참 뭐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나빴다면 뭔가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각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그 시각이 인천 송도구의 버스 정류장인데 11시 40분에서 50분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신분증에서 신공항까지로 잡았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그 신분증은 어제 그제 그렇게 크게 논란이 됐던 겁니까? 역시 주말에 논란이 됐던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공항에서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공항공사 요원의 요청에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었는데요. 김정호 의원이 오늘 경남 김해에서 한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이 갑질 논란에 대해서 공항공사가 당시에 제보를 했고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김해 신공항 검증 작업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일련의 논란거리가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김정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호 의원은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새로 신공항을 지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바로 김해공항 확장하는 데에서 검증단을 구성해서 예산을 배정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입장이랑 좀 다른 거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공항공사에서 본인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른바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갑질 논란은 확대해서 계속 기사에 나오게 하고 그렇다는 주장입니다. 일종의 음모론인 겁니다. 예.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런 음모론을? 예. 김정호 의원은 일단 국토부나 공항공사 측에서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 걸렸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또 문정권에 대한 공격이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호 의원은 본인이 사과해도 기사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건 발생 후에 김정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제대로 된 사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당시에 글을 보면 본인의 항의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거친 감정을 드러낸 것은 본인의 부덕의 소치다. 마음고생과 부족한 타심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본인의 항의가 일단 정당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예. 하지만 오늘 이제 캡처로 그 당시에 항공요원이 공항공사에 낸 경위서가 뉴시스에서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 요원이 경위서에 쓴 글을 보면 저희가 이제 블러처를 했는데 저기는 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멋멋들이 똑바로 근무 안 서네라고 경위서에 표현이 돼 있습니다. 물론 김정호는 욕설을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해와서 일단 경위서 주장과 김정호 의원의 주장은 반대인 셈입니다. 예. 물론 이제 경위서는 이 해당 직원이 쓴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걸 음모론까지 간 것은 조금 좀 너무 멀리 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일반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예. 본인은 아무튼 김정호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본인이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예. 공항공사가 이를 키우고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예. 신분증 문제 가지고 신공항까지 나간 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제가 민주당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예. 그런 생각들을 전했습니다. 같은 당에서도요? 예. 예. 세 번째 키워드를 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요수를 보는 자세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청와대에서는 청슬 신잡 2편 그러니까 청와대에 대한 쓸데없는 신비로운 잡학사전 뭐 한 예능 프로그램과 이름이 비슷한 건데요.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당시에 가수 알리 씨 그리고 마술사 최현우 씨 등이 같이 갔었는데 이분들과 같이 당시 만찬장에서 있었던 뒷얘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일단 큐브 마술이라고 최현우 씨가 어떤 그 정육면체의 큐브를 가지고 보여주는 마술을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할 때 일화를 공개를 했는데요.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보지 말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안 했으면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뭐라고요? 창피하다고 그러지 말라고 마술은 그렇게 보는 거 아니라고 예. 예. 당시 분위기가 뭐 김정은 위원장과 김영철 통전부장과의 뭐 상당히 스스럼이 없는 관계에도 엿볼 수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뭐 석 달 만에 내놓습니까 이걸? 그래서 당시 남북 정상회담의 뒷얘기를 굳이 왜 석 달 만에 내놓느냐라는 예.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일단 최근에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가 주춤하고 있고 기대했던 연내 답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한 추억과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일단 청와대 관계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기대들이 또 나온 게 있는데요. 일부 보도에서는 12월 30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바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사실 무근이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오후에 잠깐 시끄럽게 했습니다. 예, 저희도 예. 바로 확인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석 달 만에 저 화면을 내놓는 이유는 저도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성탄절인 내일 추위가 좀 누그러집니다. 밤부턴 차차 흐려져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첫사랑